예, 5월 9일 대선이 불과 17일 남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가 또 있습니다. 5월 4일, 5일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투표는 4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선 국면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선 국면 짚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제 오른쪽부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재경 광운대 겸임교수, 전계환 매일신문 객원 논설위원 네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끼는 게요. 이제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른바 색깔론, 역색깔론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뭔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 때가 되니 또다시 색깔로 종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권 후보들이야 선거 때마다 도지는 고질병이라고 치더라도 야당 후보까지 또 야당까지 색깔론에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번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저런 이른바 안보 관련해서 검증 공세가 거셌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명이 있었던 걸 들어봤는데요. 자,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색깔론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검증 공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주적 논란 또 햇볕 정책이도 있습니다만 먼저 한번 좀 평가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선거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후보들의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우리나라 외교 통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늘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색깔론이냐 아니냐라는 것 이전에 이런 것도 있죠. 국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느냐. 이를테면 지금 이 주적이라는 논란 자체도 사실은 어느 대통령 시절에 그 주적이 삭제됐거나 또는 어느 대통령 시절에 다시 다시 이제 올라갔거나 기재됐거나 이러한 사연들이 물어보는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고 대답하는 문재인 후보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적이 아니라 적으로 돼 있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자신이 어쨌든 관련이 있는 2004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그게 삭제됐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양 후보 다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고 있었던 질문과 답변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죠. 색깔론 이전에 사실은 충분한 이 사안과 관련한 충분한 인지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색깔론이냐 아니냐는 걸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북풍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먹히지도 않는다. 북풍이 또 역풍도 불고 해서 색깔론 이전에 후보들의 어떤 자질은 분명히 검증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그러시죠, 이재경 교수. 우리가 우선 팩트부터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적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쉽게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시대적 흐름을 국내에서 이제 아마 반영을 해서 주적이라는 용어는 폐기 처분을 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전체가 적은 아니지만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의 군부는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국방부의 백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4월 19일 날 토론하면서 본인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근데 2010년도 국방 백서에 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몰아치듯이 마치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추궁당하고 문재인 후보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덜 돼 있었다는 게 이종근 실장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문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충분히 파악하고 질문했어야 된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유승민 그 후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좀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그 보수라고 했는데 이 주적 논쟁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했는 이런 부분이고 그러나 이 주적 논쟁은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네. 북한은 우리가 또한 통일의 대상으로서 또 대화와 협상이 또 필요한 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정 운영의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는 그렇게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네네.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소정석 국장 보시기에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유승민 후보,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삭제돼 있다는 걸 세 분의 후보 전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 네. 거 보면.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거 파악한 것 자체는 같고요. 몰랐고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답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건 뭐 분명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백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우리 상태 자체가 휴전 상태고 또 북한도 우리를 향해서 뭐 핵무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적화 통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북한은 우리의 현실적인 적인 거 맞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주요한 상대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네. 나는 그 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두 가지의 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좀 남북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평화 통일로 이어지도록 난 노력하겠다. 네네. 예를 들면 이러한 식으로 메시지를 가져갔으면 이게 사실 논쟁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날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통일부 쪽에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처에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지금 자체가 대통령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게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인식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북한은 우리의 현실적인 적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딱 그런 얻고 하나만 딱 던지고 이제 다른 이제 설명을 쭉 해갔으면 사실 네, 이게 네, 네. 이슈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왜 그 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거기에 둘러싸고 이제 많은 의혹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마 네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계속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분명히 할 것이고 뭐 예. 또 국민들로서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그냥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거 전부 색깔론이다라고만 또 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대응은 아니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전계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이 과연 뭐 정말 뭐 색깔론인지 아니면 정당한 검증 공세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선 후보의 토론 수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수준, 하는 게 전체적인 있는데, 수준. 네. 자, 이것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양도일단 양자택일의 질문과 답변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먼저 하겠고요. 네. 예를 들자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은 OX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법인세를 높일 건지 안 높일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OX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주적이냐 아니냐는 이 논쟁에서 상대로부터 받는 답변이 주적이라고 하면 당신의 안보관이 확실히 되어 있고 네. 주적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의 안보관에 문제 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다 팔아서 북한에 갖다 바칠 것이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은근히 유권자들에게 생각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 질문은 매우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뭐 OX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렇게 할 수 잘못됐다는 없는 일이 거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어떻게 해서 두 가지의 답을 놓고 O냐 X냐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사실상 사라졌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최소한 유승민 후보가 신보수를 외친다면 네. 참여정부와 DJ정부의 햇볕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문재인 후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논쟁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특히 북한의 이제 3대 세습체제, 인권 문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네.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를 못함으로써 북한이 저렇게 됐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좀 더 북한 문제를 이렇게 다뤄가겠구나. 네. 문재인의 철학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네네. 너무나 자극적인 질문과 또 거기에 맞는 대답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국민들은 이분법의 또 모순에 빠져서 좀 더
혼란스러워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어느 한 후보를 편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패널께서 분명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아까 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국방백서에 변화된 부분. 예, 과거에는 북한은 주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맞지만 북한은 또 우리가 평화통일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야 할 그런 상대다 이런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볼 때 예를 들면은 제가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교류 협력을 반대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두 개가 이게 상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러면 대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되는가? 이건 아닌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이 상황을 정확히 보는 것과 우리가 미래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과 이것을 병렬적으로 같이 좀 보는 그런 시각이 저는 대선 후보들 이번 논쟁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이중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딜레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요.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다음 토론회에서 이것이 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대선 주자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개념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모르고 지금 나와서 질문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서 좀 우리가 답답함을 약간 느끼긴 했지만 이건 조금 저는 시대착오적인 논쟁거리였다. 이건 뭐 다시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헌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은 예를 들면 분명히 헌법 4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남북 관계에 또 그런 특수하고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각 부처에서 각각 설정하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이걸 다뤄줘야 현실적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저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지 뭐 다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해 두면 막상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풀어갈 때 굉장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백해무익한 논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은 아니죠. 저분들 중에 한 저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분 있을까 봐. 한 분이 되시겠죠. 저 5분 중에 한 분이. 그럼요. 저도 두 분이라고. 물론 혹시 그럴까 봐 제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분들 중에 대통령이 되실 건데 누구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일도 양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 곤란해진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송민순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한 게 있죠. 한번 좀 보시고 우리 패널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럼 헬법 안 하는데 물어봐보고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졌겠죠. 그리고 나도 그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의견은 있었죠. 송민수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3조가 외교기밀 누설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 문서입니다. 국가 기밀 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에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도 한 걸 갖다 뒤집으려고 하는 네. 정말 혼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건데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명이죠 뭐.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송 장관을 굉장히 신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송 장관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걸 다독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의견으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찬성으로 돌아갈 아무 상황의 변화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그냥 기권으로 가는 거고 기권으로 가는 경우에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성한다면 북의 의견을 거스르는 거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네. 기권으로 가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있었던 대북 인권 결의안 우리가 기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 측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이미 기권 방침을 다 정해놓고 북한에 통보해 줬는지 이걸 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실 공방이 사실 참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건 국정원 관련해서 국가 기밀 문제도 있고 진실이 쉽게 밝혀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자, 이 논란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의 저자 의견이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책의 저자의 의견이.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에게 물어보았다는 것과 북한의 동향을 파악했던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동향이 어떤지를 물어봤을 수 있을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마치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의 찬반 여부를 결정했던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네.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유엔에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라는 대상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진지 동향 파악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다만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정말 신북풍 공작이 일어난 것처럼 해버리면 네. 오히려 이 사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우리의 견해가 정리된 다음에 네. 북한이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마치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서 네. 무엇인가 공작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처럼 몰고 가면서 네. 좀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듯이 하는 부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똑같은 사실관계를 보고도 자기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거란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으로 예, 존중해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하는 네, 것인데 네. 어떻게 노무현 정부가 정말 북한한테 네. 지시를 받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예. 굳이 저런 방식으로 또 논쟁적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이제 잠깐만요. 소정석 국장 얘기 좀 들어보고 하시죠. 저는 이 사안이 진실 명쾌하게 밝혀지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공방만 계속될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을 물어보라고 예를 들면 문재인 실장 쪽에서 했을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현직 참여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 이야기대로 이것이 새로운 색깔론. 그렇다면 송민순 전 장관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한 분명한 그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문자 폭탄이 한 뭐 14,000건 이상 막 송 전 장관한테 쏟아졌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네. 그 당시 청와대 회의록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북한과 어떤 동향 파악을 했든 뭘 했든 주고받은 그 당시의 전통문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공개가 되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정원에서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 이미 문서가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분명하게 밝혀지기가 어렵다. 네. 결국은 이런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라고 그런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정말 아까는 좀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좀 정말로 확 뒤집어 놓고 보여주듯이
진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송민순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메모를 그 공개를 하면서 국정원 동행 보고서 아닙니까? 네. 청와대 마크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되게 그 기밀에 대한 누설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치더라도 충분히 아마 그걸로 아마 고발이 될 텐데 또 문제는 송민순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선이라는 국면이 예민한 시점입니다. 20여일을 앞두고 저게 나왔는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지를 송민순 장관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계신 손학규 위원장님이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2008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마 이게 파장이 어떨 것인지를 아시면서 그리고 또 기밀 유출이라는 문제가 될 거를 알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결의안 문제가 매년 제기됐어요. 근데 2003년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불참을 했고 2004년에 기권하고 2005년에 기권하고 2006년에 찬성하고 2007년에 기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참여정부의 통일부는 일관되게 기권을 강조했습니다. 2006년은 왜 찬성을 했느냐. 그때는 북핵 실험이 있고 남북관계 극도로 악화되어 있을 때는 찬성이었고 나머지는 항상 기권을 해왔어요. 근데 굳이 북한한테 물어볼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서정석 국장 말씀처럼 그 해만 기권한 게 아니다. 그렇죠. 항상 그 기조가 그랬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걸 굳이 북한한테 물어보면 북한 답이 뻔한데 그걸 물어본다는 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 안보정책조정회의 주재자가 아닙니다. 엄연히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또 거기다가 문재인 그 비서실장이 이걸 주재하고 결정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북한에 물어보기 전에 결정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점도 이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그 송민순 전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 중앙일보인가요?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외무부 장관으로 있는 본인 외교부가 유엔 대표부에서 북한 측을 만나서 동향을 파악을 해요. 구체적으로 북한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걸 본인 입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외교부도 파악을 하는 거고 통일부도 파악을 해보는 거고 북한은 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정원도 하는 것이고 그 이런 부분은 그러면 외교부가 그 당시에 북한 대표부, 유엔 대표부에 뭐 어느 정도 급인지는 모르지만 파악을 해봤다는 송민순 장관은 그럼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새삼스럽게 이거를 무슨 그 북한한테 물어보고 했다는 식으로 되는 게 문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정당들이 이 문제를 북풍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계속 이제 논평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 2012년에 NLL과 같이 또 북풍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종근 그 실장께서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도 그렇게 안보 문제가 막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색깔론으로 한다면 일이 확장된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소 국장께서 문재인 후보의 대답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 여기서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봐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2차 토론에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2차 토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휴민트나 내가 국정원에 이야기한 건 휴민트나 제3국의 정보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북측에 직접 이것을 알아봤느냐, 북측에 물어보고 우리가 기권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되자 북측의 국정원을 통해서 한 건 휴민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측의 신문은 우리 측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오늘 1호 신문을 통해서 3월 31일 날 1호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밝혀집니다. 뭐라고 표현됐냐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의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라는 육성 파일이 오늘 공개돼요.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찬성이라고 일부러 얘기했다. 기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찬성이라고 얘기하면 북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싶어서 네. 찬성해도 괜찮은지라고 물어봤다. 해서 나온 답이 지금 어저께 아까 송민순 장관이 이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네. 그 문서, 그 답이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가 뭐냐면 김만복 전 국장도 시인을 했어요. 북측에 직접 물어봤다. 네. 북측의 정부에 물어봤다. 그런데 이 차이는 있죠. 지금까지는 기권해도 좋은지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거꾸로 우리가 일부러 찬성해도 괜찮은지 물어봤다라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네.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색깔론 이전에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네, 거예요. 네, 네. 모른다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그랬죠. 난다고 예. 했다가 사람들 얘기를 다 종합해봤더니 이렇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휴민트다라고 얘기했다가 자리에 참석한 당사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정반대 얘기로 오늘 지금 육성 파일로 지금 공개가 네, 네, 됐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다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는 뭐 앞으로 이제 물론 국민들이 전체로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문재인 후보의 대응은 좀 어떻게 많이 바뀌었다는 제가 건 보기에 어떻게 우선 보십니까? 이제 그 이전에 네.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팩트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김만복 원장이 그거는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가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 지시를 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 김만복 했던 원장이 말한 것 것입니다. 중에서 자르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찬성의 입장을 전달했든 뭘 했든 김만복 원장이 내가 했다고 말한 거를 그거는 빠뜨리면 안 되고 국정 원장이 스스로 한 거다. 그러니까 그 팩트는 그런데요, 하고 중요한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고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을 지금 물어봤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1월 15일이 회의가 있었고 네. 11월 16일 회의가 있었고 11월 18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유엔의 표결은 그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20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11월 21일이죠. 그런데 회의를 11월 15일 날 할 때는 두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만 찬성을 얘기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16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네. 그 후는 송민순 장관을 존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부분이 찬성 입장을 네. 좀 이렇게 배려하고 다독거리는 과정이었다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건 뭐 서로적 관계자들 말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엇갈리기 때문에 이분 다시 또 토론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뭐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안보 관련해서 나온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분은 이제 손영 국장께서 보시고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계승할 건 계승하고 공과 따져서 계승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어떻게 체험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날 그 토론이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겐 중요했습니다. 네네. 그날 토론을 통해서 다시 양강 구도로 올라설 수 있느냐 네. 관건이었는데 그날 전체 메시지 관리가 저는 좀 실패했다라고 보는데 아, 예. 햇볕 어떤 정책과 점에서요? 관련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 네. 햇볕 정책 그 큰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햇볕 정책으로 가는 그 방향 자체는 옳은데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검증이 안 됐다든지 우리가 네. 북한에 어떤 물자나 돈을 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쓰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라든지 기타 등등의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현 단계는 이렇게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치, 또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햇볕 정책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네. 하지만 긴 안목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햇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냥 햇볕 정책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뭐 찬성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떤 후보는 이른바 같기도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한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에서 지지도가 빠지고 네. 경북에서도 빠지고 양쪽에서 다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그날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가져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전경욱 국장님께서 위원께 여쭤보면 이런 게 이제 보수표도 의식을 해야 되고 진보표도 의식을 해야 되고
호남도 의식해야 되고 영남도 의식해야 되고 이런 안철수 후보의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러니까 있던데. 표 자체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행동은 굉장히 불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양쪽 다 빠지는데 예. 저것을 안철수 후보가 대선 전략을 채울 때 어떻게 새로운 길이라는 개념으로 포장을 할 것이냐. 네. 제3의 길. 보수 진보의 논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대답은 정말로 이도저도 아닌 짬뽕이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햇볕 정책을 기본 노선은 개선하되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와 철학에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면은 그것을 직접 하기에는 북한이 너무나도 공세적이고 또 반인륜적으로 하고 있는 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예. 북한을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노선을 견지하면서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과거의 북한을 퍼주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철수가 내세우는 새로운 길의 남북관계 해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국민들이 좌우 논쟁이나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닌 예.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길 찾기를 안철수 후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줬을 것인데 아마 네.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안철수 후보가 네. 명확하게 노선을 정리하고 그것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으로 좀 포장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제 토론회가 있을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말씀 다 들어보면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후보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에 또 관련해서 앞으로 생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남북관계도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저 선거에서 또 혹시라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단일화, 후보 간 연대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돌아오시죠.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보수 후보 단일화 그건 언론에서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에 불과하지 거기에 단일화한다는 것은 우리 선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 단일화하는 거는 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도 이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겉으로 지금 표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역대 쭉 사례 단일화 같은 사례를 보면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어느 쪽이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갈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림 없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바른정당이라는 어떤 정당과도 후보 단일화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거 전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 또 예.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식상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떤 정당과의 연대나 또는 후보 단일화, 네. 후보 전술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뭐 분석가들도 그렇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후보들은 절대 없다. 예, 예. 5명 다 가는 겁니까? 끝까지 어떻게 예. 보세요? 자, 일단 단일화가 가능하려면 양자구도가 깨져야 됩니다. 네. 양자구도가 완전히 깨져서 네. 일강하고 나머지 중약이 굉장히 벌어졌을 때는 네네. 절박해질 거예요. 굉장히 네. 절박해져서 어떠한 수로도 우리가 일강을 맞서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조건이 하나의 조건이 돼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지금부터 정말 아까 그 심재철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전략적으로 사실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협상이란 건 사실 협치의 부분 나중에 연정의 부분까지도 네네. 이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취재한 거나 혹은 정가의 네. 어떤 움직임을 보면 네. 물밑 협상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 있다는 그렇습니까? 게 지금 네.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워낙 후보들의 지금 너무 강경하게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많아서 예. 사실상 그런 당대당 이 어떤 통합 내지는 네. 그런 그 이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고 네.
지난번에 왜 이종구 의원이 얘기했던 그렇다면 후보들은 끝까지 가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그냥 지지선언을 교차 지지선언을 해서 그런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결과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원장이 한 얘기죠. 그렇죠.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은 물밑으로는 굉장히 분열돼 있는 움직임도 보여요.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은 끝까지 갖는 의지를 계속 표명할지라도 내부에서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균열의 조짐. 그래서 후보 사퇴를 압박하다가 후보들이 사퇴하지 아니하면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지지선언이라는 갈 길을 가는 모양새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보들로서는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나 사퇴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그런데 되고요. 그 소속 정당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 생각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야 뭐 문재인 당선되면 안 되니까 하자 이런 명분을 걸었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 옹졸한 명분이 되는 거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거기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정치 행로를 걱정하겠죠. 내년에 당장 닥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마 다가온 아주 제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할 텐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후보들도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첫째 국민 여론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어떤 종류의 단일화도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50, 60% 지금 모든 조사에서 거의 단일화 반대가 훨씬 높게 나오는 건 뭐 우리가 이미 조사상으로 다 드러난 거고 이 점을 무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런 점을 받아들였는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정치 공학적 단일화 안 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단일화 해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아서 사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속마음일 거고 실제로 물밑에서 연대 움직임은 이종근 실장 말씀처럼 전혀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됐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홍준표 후보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 지지를 하고 있는 조사상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주는 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는 더 낫다. 아, 그래요? 그 완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오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유승민 후보 입장은 또 뭐냐 하면 아니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됐는데 날 흔들어? 난 끝까지 간다. 10명이 남더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결연한 파부 침주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솥단지 깨고 배 뒤집어 엎고 회로를 끊고 지금 결사항전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아무리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사실상 5월, 4, 5일 예비 투표를 미리 염두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감안하면 2주 남은 이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도 물밑에서 없고 국민적 여론도 안 좋고 현재 표방한 후보들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일화라고 하는 건 현실화되기는 이미 어렵다. 또 극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역풍이 불 우려들을 아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 완주하는 게 한국당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유승민 사퇴하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득이 된다. 우리한테 안 온다. 이건 맞는 분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의 얘기죠. 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입장에서의 얘기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른바 보수의 패권, 뭐 당장 이번 대선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길게 놓고 그렇게 본다면 계속해서 어떤 자웅을 겨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바른정당 내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의 사퇴론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창당할 때의 생각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물론 대선 국면이 어렵죠. 일단은 돈이 없고 뭐 지지도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TV 토론 같은 데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바른정당은 정말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하면 됩니다. 이번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 거기도 거의 한 자릿수에서 대통령까지 갔거든요. 이 유승민 후보 아니면 바른정당의 다른 사람이라도 계속 그런 자세로 어떤 보수의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당장 이번 대선에서는 뭐 성과를 못 거둘지라도 저는 반드시 국민들이 그걸 알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도 하고 또 다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유승민 후보의 어떤 존재감 자체를 이제 깎아내리면서 서로
지금 뭐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정확히 좀 잡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면 되고요. 바른정당은 또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히 해서 가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또 있겠죠. 네. 근데 저 바른정당에서는 뭐 사퇴 안 하면 우리가 국민의당 지지를 선언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 게 아니고 그건 뭡니까 이렇게? 일단 유승민 후보는 뭐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바른정당이 앞으로 신보수의 기치를 걸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아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와 같이 이제 당장 어제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대체로 10%포인트 정도가 벌어진 상태가 다시 좁혀지지 않으면 저는 그 후보 단일화 논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것이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 논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양쪽 다 적폐로 규정한 그 과거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탈출한 정당으로서 새로운 기치를 걸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 막바지에 그것이 상당히 연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 먹게 하는 담합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논의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훨씬 더 파괴를 가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앞에 봤습니다만 한번 지지율 추이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그걸 보시면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이종구 실장께서는 양강 구도가 이렇게 안 되고 아니 일강으로 가면 단일화 논의가 있을 거다는데 또 우리 현계원 위원께서는 전혀 다른 분석을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지율 추이가 저렇게 된 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 지금 왜 그런지 한번 화면에 분석해 나가고 주시고 있는데 한번 다 합해 보죠. 일단은 심상정 의원의 표는 만약에 단일화 연대를 한다면 문재인 후보로 갈 겁니다. 이를테면 양강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41에서 4다면 45예요. 45라면 문재인 후보가 5년 전에 받았던 49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48%인가요? 그런데 자 그러면 나머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30에서 39 더하니까 39에다가 3 더하면 42예요. 그럼 45대 42, 45대 42면 13% 정도가 지금 부동표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탁탁 털어도. 저 현재 보이는 걸 이제 보이는 걸로만 만약 다 더하면 13%가 지금 아직 응답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지금 아까 그 문재인 단일화 쪽으로는 상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더해서 이길 수 있다면 절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3%를 내 편으로 먼저 끌어들인 부동표를 끌어들여 봐서 나중에 결과를 연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지율과 우리 단일화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거는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구도 상태라면은 지금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의중이 어떤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이른바 자강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연대 없이 간다 이렇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현재의 판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남은 17일 동안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전략의 큰 변화를 가져와서 그 자강론이 아니고 뭔가 연대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때 그러면서 할 때는 결국 이제 바른정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국민의당으로서는 예를 들면 사드 당론 같은 것도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유일하게 현재 상황에서 대선에 변수가 있다면 그러한 구도의 변화, 그거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 부분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그 키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쉽게 말씀드리면 호남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받아
않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또 지지할 수 있느냐. 네. 이 두 가지 정도가 현실 정치에서 가능한 연대의 틀이지 그 외에 정의당이 가능하다거나 자유한국당이 정말 바른정당이 무릎을 꿇고 꿇어앉아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네네. 그들의 갈 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는 새로운 기치를 걸고 나온 네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그 네. 가능성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것 이상은 의미가 없다. 그것밖에 오히려 논의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 부담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저기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인위적 단일화는 거부한다 했지만 지난번 토론회에서 개인적 토론회 있었죠.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인가요? 거기서 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니까 뭐 거기서 물론 좋은 사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쓰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한국당까지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까지도. 그거는 결국 앞으로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게 갈 테니 표를 좀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좀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예. 그것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뭐 연정 가능성까지 열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그 후보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약속으로 보면 네. 인재가 뛰어나면 어디 있더라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론적인 원칙을 좀 강조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사실 지금 유력하게 한번 굳이 볼 수 있는 게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가능성 문제인데 네. 저는 정치가요. 누구를 반대하고 안 되게 하기 위해 모이는 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서 그렇다고 아까 정계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정당 간의 연대를 하려면 대선 후보 연대를 하려면 어떤 명분인지 지금 전혀 안 보이잖아요.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추궁하듯이 묻는 것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네. 후보는 그랬고 당론은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그다음 문제인 햇볕 정책의 계승 여부를 계속 묻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그렇게 된다면 그런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그런 명분을 내걸고 네. 아까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그 길, 네. 뭐 신보수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제3의 길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한번 해봐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거는 그때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조건은 그런 조건 정도는 만들어야지 네. 그렇지 않고는 안철수 후보도 지금까지 주장한 부분을 갑자기 변경하기도 어렵고 뒤집을 수 없죠. 유승민 후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납득 가능한 정도가 돼야지 네. 문재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서 누구를 싫어한다고 모이면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낸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겠죠? 예. 다리를 놔준다고 했으면 광물도 만들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근데 한편에서는 또, 예,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를 두고서 박지원 상황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근데 그거 굉장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누가 부적절합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박지원 원내대표를 탈당시키겠습니까? 대표, 이런 현재 어떤 대표죠. 사퇴시키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오자 반문을 하면서 내가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입니까? 하고 이제 역공을 네. 합니다. 근데 제가 참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게 창업주라는 표현이에요. 네. 물론 안철수 후보는 CEO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성공한 CEO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그런 CEO 마인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창업주라고 하는 게 부적절한 창업주, 이게 그렇죠. 예, 예. 국민의당은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원들이 종업원은 아니거든요. 무슨,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만든 당이지 내가 창업주라서 뭐 고용한 뭐 박지원 원내대표나 뭐 최고위원 당대표를 네. 고용한 고용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네.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네. 그래서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박지원 당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당대표가 모든 걸 다 흔들고 상황이 될 수는 없다. 내가 후보로서 내가 국정을 할 것이다. 라는 네. 표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창업주다. 기업인 마인드로 국가를 경영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전계환 의원께서는 네. 이게 결국 이제 뭐 계속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계속 그런 박지원 상황을 공격하는 게 보수 표심을
안철수 후보에게서 뺏어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있을 거고, 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제 예.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감으로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이 좀 덜 돼 있다. 네. 왠지 저분이 대통령을 하면 박지원 대표와 같은 좀 수렴청정할 만한 고수가 네. 배후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박지원 대표를 고리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정당 내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든 아니면 신의 정치인이든 대통령 후보든 네. 갈등 생길 수밖에 없고 경쟁해야 하고 또 경쟁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내가 창업주다. 그리고 내가 스티브 잡스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질문이 왜 나왔고 국민들 사이에 그것이 왜 회자되면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느냐.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예, 예.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뭔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예. 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는 이미지를 못 주고 있는 것을 네. 아 내가 이번 기회에 그런 질문을 계기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가면 질문이 좀 더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네. 넘어가면서 야 역시 안철수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느낌을 줄 텐데 그것까지 이제 미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면 네. 아쉽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그 홍준표 후보가 했나요? 그 질문도 잘못됐어요. 네, 우문에 우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정당의 공당의 대표가 박지원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힌 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 보고 그 사퇴시킬 수 있냐고 묻는 발상 자체가 그렇죠. 홍준표 후보 머릿속에는 대선 후보면 뭐든지 다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갖고 지금 난 잘못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하는 안철수 후보 또한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 그러니까 기업의 CEO, 오너 CEO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은중에 내포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문에 우답을 했다고 보여지고 안철수 후보의 인식에 제가 좀 문제가 좀 느껴진 부분은 뭐냐면 사드 당론 문제를 계속 물어봤을 때 당론 후보가 하면 당론화 돼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당의 당론은 아직까지도 공식 변경 없이 사드 당론,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입니다. 현재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데 후보가 뭘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이건 국민들이 보면 저게 마치 그냥 안철수 후보 1인의 정당인 것처럼 비춰질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23일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 측에서 추궁하거나 반드시 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아니 국민의당도 당원들이 모여서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를 후보로 뽑은 것처럼 박지원 그를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뽑혔는데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당을 이해하고 바라봐야지 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부분은 되게 아주 위험스러운 인식이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다시피 후보들 전체가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예, 저는 뭐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박지원 대표와 관련해서 상황론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박지원 대표 하면 일단 딱 국민들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딱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꾸 거론될수록 예를 들면 그걸 듣는 영남 유권자들은 아 그렇지 호남 사람이었지 국민의당의 주축 세력이 호남이지 거기에 후보가 안철수 후보지 이렇게 이제 연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질문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노리고 저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자꾸 박지원 부분을 이렇게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 이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미래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박지원 대표는 아무래도 그러한 이미지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이렇게 엇박자를 나도록 대비시키는 그런 효과를 또 부수적으로 거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의 대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아까 그 이종건 실장이 얘기한 창업주라고 대응한 것은 아주 잘못 대응한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비유겠지만 그게 저는 그날 답변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게 딱 꽂혔어요, 저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여기 MBN에서 안철수 후보와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딸이 4명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비 있고 동그라미 재단이 있고 또 그 진짜 딸 안설이 씨가 있고 마지막이
국민의당.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창업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네. 과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용광로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간다. 예. 그걸 보고 국민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딱 치고 나갔는 게 제일 안철수 후보로서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뭐 패널들 말씀 들어보면 역시 그 후보들 모두가 정확한 사실 인식,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보수 표심이 참 요즘 찍기가 누구를 찍을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렵사리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올려놨는데 지금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게 있죠. 이른바 흥분제 논란입니다. 앞에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검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좀 그런 해명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뭔지 잠깐 보고 돌아오시죠. 그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 갖고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거 덜쳐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 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자, 지난번 설거지 발언도 재밌게 해보려고 세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밌게 해보려고 했다. 이게 가능한 해명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저게 12년 전에 2005년의 책인데 네. 책에 나온 얘기인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책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도 저런 말로 해명하는 게 정말 두 번의 충격을 주는 거죠. 네, 네. 저는 정말 거기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도 어이없이 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입으로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고 예. 더 나아간다면 여러 군데서 지금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네. 홍준표 후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후보로서 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논란은 많이 불거지는데 역시 해명하는 자세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과의 끝은 뭐냐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오늘 SNS도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기절은 사과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윗기절이 뭐냐면 내가 12년 전에 한 일을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검증할 게 없다. 이 얘기를 또 토를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는 끝을 봐야 되는데 네.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뭐 이슈에 대한 대응이 역시 그렇죠. 문제죠. 과거에 실수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문제 제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대답할 때 좀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 즐기듯이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예. 오히려 대선 후보의 품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국장께서는 저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런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는 그걸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0% 정말로 국민 여러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딱 하면은 그게 깨끗하게 하면서 역시 홍준표다운 사과를 했다. 예를 들면 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 또 토를 잡고 12년 전에 했던 일을 다 또 지금 다시 꺼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국민들이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는 대선 국면 시사 스페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